안녕하세요. 자, 우리 해커스 봄종합반 강의고요. 회계 원리는 끝났고 중급 회계죠. 근데 토요일 날 보고 지금 봤으니까 뭐 3일 만에 본 거니까. 자, 일단은 중급 회계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OT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인회계사 김원종이고요. 2010년 1월 6일부터 회계법인 그만두고 강의했고요. 16년 강의했으니까 여러분들 합격한 만큼 합격했으니까 저 믿고 따라주시면 재무회계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할게요. 소개는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과목 소개는 우리 먼저 중급회계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IFRS 중급회계 상하고 하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거고요. 상이 좀 분량이 많고요. 하가 좀 분량이 적은 편이야. 내용은 조금 하 쪽이 좀 어려운 편이고, 그래서 지금 계획은 36회 잡아놨는데 36회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미 1회 보강 잡아놨어요. 1회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얼굴 보고 판단할게요. 알겠죠? 분위기 안 좋으면 1회 보강 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위기 좋으면 보강 안 할 수도 있다. 고급회계도 1회 보강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범위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 강의는 공인회계사 기본반에서 찍는 강의인데, 제 강의가 온라인으로는 세무사 기본반 그 강의로도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공인회계사랑 세무사 둘 다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조금 나이가 많으시고 지금 빨리 무언가 자격증을 따서 돈을 빨리 벌고 싶은 사람들은 공인회계사랑 세무사랑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양시생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가르친 종합반 학생은 회계사 시험 1차 시험을 한 2번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또 2번 떨어지는 동안에 어차피 과목이 거의 비슷하니까 세무사 1차를 1년 만에 붙었어. 그런 다음에 세무사 2차를 붙고, 올해 3년 만에 회계사 1차를 붙고 이미 세무사야. 알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회계사 2차 수업을 작년에 듣고 그 다음에 3과목 붙어가지고 지금 3과목 유예해서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도 28이야. 알겠지? 나이 어리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한 내 왼팔이었거든.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거 괜찮아요. 둘 중에 하나만 따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공인회계사랑 세무사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회계원리는 아니니까 1차와 2차 다 설명드릴게요. 지금 회계원리는 끝났습니다. 회계원리는 그냥 회계의 기초, 그리고 입문과정에서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용어 배우고 차대변이 뭔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회계원리 안 들으신 분들은 차대변 모르면 거기까지 설명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한계기업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를 배우는 게 이 회계원리랑 중급회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원리랑 중급회계는 한계기업의 그냥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배우신다면 되고, 그 다음에 고급회계는 2개 기업 이상의 특수한 회계 처리를 배우는데, 주제가 어려워서 고급회계는 아니고요. 학교의 커리큘럼을 만들 때 그냥 별도의 과목을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고급이라고 쓴 거예요. 고급스러워서 고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계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 찢어버렸을 때 합병. 그리고 우리가 회계 원리 지금은 다 들었다고 가정하고, 회계 원리 들었을 때 지분을 그렇게 많이 취득하지 않았을 때는 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지분을 20% 이상이면 뭐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할 때가 있고요.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면 연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배우는 게 고급 회계예요. 그 다음에 회계사 시험에는 정부회계도 나옵니다. 정부회계도 옛날에는 정부회계를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안 받았었거든. 근데 200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회계도 감사를 받아야 되고, 2009년도부터 정부도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14년부터 정부회계가 5문제가 출제됐어요. 1차에만 나옵니다. 별도의 강사님이 가르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상기업 빼고 제조기업도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조기업의 제품의 원가 계산과 그 다음에 관리적 지식을 배우는 관리회계는 별도의 선생님이 설명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회계학으로 나오는 과목은 일단은 공인회계사 시험 기준은 5과목이에요. 근데 회계원리는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1차 시험은 회계학이 제일 중요하죠. 다른 과목들은 다 2.5점인데 회계학만 150점 만점에 50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3점이고요. 그래서 중급회계가 25문제, 고급회계가 10문제 나오고요. 제가 강의하는 부분을 재무회계라 부르고 요거 2개에서 제가 35문제를 커버할 건데, 원래 우리 5과목 시험 보죠. 전체 과목 점수 100점이 다른 거는 100점이었고 요거는 150점이어가지고 550점으로 시험을 쳤었는데, 올해 1차 시험부터 올해 2월달 마지막 주에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2과목이 80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아세요? 경제학이 80점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과목이 80점으로 줄어들었죠. 뭐가 줄어들었죠? 경영학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경영학이 80점으로 줄어들어서 우리 총 만점은 510점 만점이고요.
그 중에서 제 과목이 150점이니까 중요한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중급회계랑 고급회계가 두 개 합쳐서 35문제니까 3점 곱하면 제가 105점을 커버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기준으로 제일 중요해요. 물론 2차 때도 제일 중요해요. 됐죠? 그래서 요거 배울 거다. 그 다음에 2차 시험 때는요, 또 개정됐어요. 원래 중급회계랑 고급회계가 한 과목이었어요. 재무회계로. 부분합격제가 한 과목으로 돼서 150점 만점이었거든요. 근데 150점 중에서 60% 이상이면 부분합격하니까 90점 이상 받으면 부분합격을 했었고, 이름이 재무회계였는데 올해 시험부터 두 과목으로 나뉩니다. 중급회계 부분을 100점, 그 다음에 고급회계 부분을 50점으로 해서 이렇게 출제될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분합격을 몇 과목 해야 되는 거야? 6과목. 그리고 부분합격은 60점 이상 맞아야 되니까 얘는 60% 이상 맞아야 되고 60점 이상, 얘는 30점 이상 받으면 이제 부분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목과 관련해서 원가관리회계도 100점으로 2차 시험 때 나와요. 그래서 1, 2차가 동시에 있는 과목, 중급회계, 고급회계, 원가관리회계, 그리고 세법, 재무관리가 이 바닥에서는 주요 과목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과목들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상법도 어렵고 그 다음에 경제학도 어려운데 이 바닥에서는 그냥 암기 과목 치고 합니다. 그래서 1, 2차에 동시에 있는 과목들을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행스럽게도 정부회계랑 회계원리는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만 나오는데 세무사에는 고급회계가 많이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때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제끼는 편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세무사 요즘에 2차에 12점씩 고급회계가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온라인 강의 들으시고 분들은 회계사 고급회계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되고요. 세무사 고급회계 전용 강의, 세무사 전용책으로 제가 미리 찍어놨으니까 혹시나 그거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으시고, 그 다음에 1차 때 너무 시간 없으면 중급회계만 공부해도 돼. 24문제고요. 한 문제 뺏겨가지고 원가관리회계가 16문제 나오고요. 얘네들은 40문제에 100점 나와요. 그래서 한 문제당 2.5점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 때는 4과목인데 세법이 3과목이고요. 회계학 일부라고 해서 100점으로 나오는데 재무회계가 60점, 그리고 원가관리회계가 40점이 나오는데 요즘에 세무사 응시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2010년도에는 세무사 응시생이 3,000명이었어요. 그리고 공인회계사 준비생들이 한 13,000명 정도 됐었거든. 근데 공인회계사가 월급을 한 9년 동안 안 올려주더라고. 그래서 응시생이 안 들더라고. 그리고 세무사 응시생들은 점점 이렇게 늘어나더라고. 왜냐면 직장 다니는 게 별로 안 좋은가 봐. 여기 직장 다니면서 그만둔 사람들 내가 다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직장인들이 많이 공부해서 세무사 응시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세무사는 우리랑 달라요. 우리 시험은 1차 시험 때 전 과목 평균 60점이 일단 넘어야 돼요. 합격생이. 그리고 꽈락 제도가 있어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 맞으면 1차 떨어집니다. 그래서 60점 이상 넘는 사람 중에서 3,000명을 등수로 뽑아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수 안에 들어야 되는데 세무사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그냥 합격시켜 주거든요. 근데 세무사 시험의 암기 과목 두 과목이 되게 쉬워. 행소법이랑 재정학이라는 게 되게 쉽기 때문에 합격생이 너무 많이 나오면 2차 채점이 안 돼가지고 요즘은 중급회계랑 고급회계 재무회계 1차랑 2차 다 마찬가지인데 회계사랑 세무사랑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7월 반에서는 세무사 강의를 찍고 1월 반에서는 회계사 반을 찍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작년 7월 거 듣지 마시고 이거 듣는 게 2차 시험 대비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테니까 이거 들으세요. 알겠지? 그리고 강의할 때마다 한두 개씩 최신 출제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찍어주니까 웬만하면 이거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무사 준비생들은.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인데 결석과 지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회계할 때 결석 지각 안 하는 거 보니까 잔소리 안 할게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이 예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는데 회계학은 예습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도 없다는 거 이제 알게 돼. 처음에는 예습하려고 하겠지. 근데 이제 나중에 8시간 계속 막 수업 있고 세법 공부하고 하다 보면 복습도 밀린다는 걸 알게 돼요.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안드로메다로 간다고. 그래서 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처럼 집중력을 가져야 되거든. 지금처럼 나를 뚜렷하게 보는 게 한 일주일만 가면 여러분들은 다 저쪽 보고 있다고. 이제 딴 거 보고 시계 보고 뭐 이제 면제 끝나냐 시계 보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셔야 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주는 거예요? 복습 시간이 4시간인 게 2시간으로 줍니다. 집중 진짜 잘한 사람들은 1시간 반 만에 복습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요거 첫 번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해야지. 오늘 4시간 수업을 하면 한 2시간 복습을 하는데 이걸 토요일 일요일 날 한꺼번에 복습을 하시면 4시간 5시간 걸리니까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 들을 때 제가 기본적으로 제 과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는 커리큘럼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좀 지참해 오세요. 이제 중급회계 때는 한 5개 정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산기로만 푸는 방법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쳐봐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계산기로만 풀 수 있습니다. 대손에게 계산기를 어떻게 풀지? 공식 대봐. 이게 까먹잖아. 그러니까 까먹으니까 같이 이제 공부해봐야 된다. 기말 대손 충당금 마이너스 기초 대손 충당금 플러스 대손 판명액 마이너스 현금 회수액이다. 이런 거 나랑 계산기로 풀어보면 2차 시험에 나온 건데 5점짜리 1초 만에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가져오시라고요. 그리고 안 사신 분들은 웬만하면 카시오 14자리 사세요. 12자리 쓰시면 수험생일 때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공인회계사가 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조단위이기 때문에 14자리로 일할 때 써야 됩니다. 물론 회계법인 들어가면 공짜로 하나 주는데 제 기념으로 3일회계법인은 한 개씩 줘요. 입사하면. 그래서 14자리 사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해커스 IFRS 김원종 중급회계 상하로 할 거예요. 지금 일단은 상부터 할 거예요. 한 19번 정도 하게 될 겁니다. 19번 목표인데 그거보다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상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4판이고요. 올해 특별하게 개정된 거 없어요. 개정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한 문장 정도 개정되는 게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책을 다시 사기는 내가 안 맞는다고.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개정되면 제가 프린트 나눠줘가지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일단은 이 책이 전부 다 작년에 개정했는데 저는 올해 25년 1월 1일부로 개정되는 것까지 다 반영해놨어. 26년 1월 1일부로 개정되는 것까지 다 반영해놨어. 알겠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26년 1월 1일 이후에 시험 보거든? 거기까지 개정된 거 다 반영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걸로 할 거고요. 일단 1세는 거의 다 팔렸다 그래서 지금 2세 찍는다 그랬는데 오늘 사신 분들 다 1세잖아요. 1세에 약간의 오타가 있습니다. 알겠죠? 한 3개? 4개?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가시면 추록과 정표라고 있어. 교재에 추록과 정표. 거기 중급회계 상 보시면 한 3, 4개 있으니까 그거 출력하셔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제가 해줄 거야. 그러니까 하기 싫은 사람들 하지 마. 알겠지? 내 수업 시간에 틀린 것도 고쳐줄 테니까 2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을 거고 그 다음에 제 책은 이제 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원리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여러분들 시험에 이 본문 중에서 시험에 다 나오는 건 아니죠. 거기에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 있어서 한 절도 빠지 않고 본문 바로 다음에 그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게 다 있습니다. 이게 다른 책과 다른 점 요거 하나거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회계학은 숫자를 다루는 항목이기 때문에 예제를 안 풀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을 읽으시고 포인트 읽으신 다음에 이제 예제를 풀면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본문부터 예제까지는 했다고 가정하고 요게 최소한으로 했다고 가정하고 진도를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최소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관식 문제나 객관식 문제는 단원당 한두 문제씩 필요하면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풀어준 문제는 제가 풀어준 문제는 풀어오세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최소한 복습해 올 거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가을 종합반 때 나한테 들었던 사람들도 좀 있고 작년에 나한테 들었던 사람도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도 있죠.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학원 프리패스 같은 거 좀 들어본 사람들도 있죠. 솔직히 우리 학원은 나한테 강의를 들은 사람이 다 오는 거거든. 어쨌든 그래서 중급회계만큼은 자신 있다. 근데 나는 2차까지 준비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관식 연습 문제까지 다 푸셔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나는 이거를 1회독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알겠죠? 이 단원은 재고자산을 공부하면 뒤에 있는 법인세 회계를 까먹게 되고 법인세 회계 공부하면 유형자산을 까먹게 되거든. 까먹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계속 책을 많이 보는 게. 차라리 이걸 한 번 할 거면 이걸 3번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도움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려면 몇 번 해야 된다고? 3번. 그래서 저 책은 이제 본문과 포인트 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말문제도 나와요.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적게 나오면 8문제, 많이 나오면 12문제, 12문제가 나오면 말문제는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좀 쉬워 보이고요. 8문제 나오면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간 안에 이걸 못 풀겠다. 그래서 시험이 좀 난이도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말문제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기출문제 중에서 나왔던 거 말문제 대비하라고 OX 문제도 있어요. 뒤에. 그리고 1차에 객관식 문제로 기출됐던 거 주제별로 한 개씩 넣어놨고요. 아직 출제가 안 되는데 출제될 것들은 제가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주제별로 한 개씩. 옛날에는 이 책이 진짜 두꺼웠어. 어떻게 두꺼웠냐면 여태까지 기출된 거 다 박아놨어. 그래서 한 챕터당
문제가 객관식 문제가 40개씩 있었어. 그럼 집에 가서 복습하면 한 챕터 복습하고 나면 6시간, 7시간씩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어차피 객관식 책에 다 있는 문제니까 주제별로 줄였어요.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도 있습니다. 2차 대비해서. 우리 1차는 객관식으로 출제되고요. 2차는 주관식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비하시는 분도 뭐 짐승 같은 사람이면 해도 된다. 됐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한 번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번 세 번 할 거 아니면 하지 말고 3번 할 시간이 없으면 차라리 이걸 3번 하고 객관식에 오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2차 시험을 일단 붙어야 돼. 1차가 중요한 게 아니야. 2차까지 붙어야지 회계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예제하고 요 주관식 문제를 풀 때는 우리 시험을 2차 답안지라고 해서 인터넷에 쳐보시면 우리 학원에서도 팔고 요 2차 답안지를 팔거든. 이게 연습장이야. 그래서 여기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채점해서 틀린 이유까지 이렇게 적어 놓으셔가지고 확인해서 이 틀린 이유 있으면 포인트 또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그거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처음 공부할 때는요 본문 안 읽으려고 그래. 항상 내가 시험에 나오는 문장들 밑추쳐주면 본문하고 포인트만 읽고 그 다음에 예제 풀고 그냥 넘어가는데 처음 1회독을 할 때는 본문 한번 읽어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국어 실력이 되게 약해. 지금 여기 MZ세대들은 우리 때랑 달라. 맨날 학원 강의만 듣고 인터넷 강의만 듣고 문제 풀고 강의만 듣고 문제 풀어가지고 책을 읽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우리 문제는 우리 수능 때 나오는 문제랑 달라. 문제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그 문장들이 기준서의 문장을 바꿔갖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기준서 문장을 바꾸지 않고 원문 그대로 출제가 되거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지 문제가 읽혀요.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다 읽고요. 두 번째 공부할 때부터는 본문의 밑줄과 포인트만 읽고 예제를 풀어도 됩니다. 2회독부터는. 그러니까 한 번은 읽어봐야 돼요. 한 번은 본문을.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 방법은 우리 시험이 35문제 중에서 한 8문제에서 12문제 정도가 이론적 문제로 출제되거든. 작년 같은 경우에 12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좀 쉬워 보였지. 계산 문제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론적 문제를 대비하는 방법은 저는 시험에 지금까지 나왔던 2010년부터 2024년까지지. 올해가 24년이니까 25년이니까 24년까지 문제 다 외웁니다. 몇 년도에 출제되는 것까지 다 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밑줄을 쳐주고 이 문제가 어떻게 꼬아 나오는 것까지 다 알려줍니다. 알겠죠? 문제마다 문장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문장은 밑줄 쳐가면서 설명할 거야. 그러면 이제 말문제 대비되는 거고요. 계산형 문제는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계산형 문제는 어떤 사례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예제를 만들어 놨어. 근데 예제를 보통 우리 차대변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거를 분계라고 하죠. 이제 고급스러운 말 쓰자. 그래서 회계 처리로 예제를 풀어줄 건데 우리 시험은 원래 80분에 50문제였어요. 언제까지? 작년까지. 근데 올해 시험 보는 사람부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학원에서 제일 열심히 가르치고 제일 똑똑한 애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50문제 중에서 한 44문제밖에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6문제는 어차피 찍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수석한 사람도 한 47문제 정도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찍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계학이 제일 중요한 과목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부터는 몇 분 더 줘요? 10분을 더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1분 36초에 한 문제였는데 이제 1분 48초에 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커트라인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렇게 시간을 더 주면 문제가 더 길게 어렵게 나옵니다. 제가 시험 볼 때는 1분에 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요만했거든. 내가 한번 겪어본 거잖아. 1분 36초에 한 문제로 바뀐 게 2010년도부터야. 근데 내가 그때부터 가르쳤잖아. 그때부터 문제가 이렇게 길어져. 그러니까 지금 10초 더 주면 또 문제가 더 길어질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시간 안에 못 푼다고.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에서는 시간 안에 1분 48초 안에 못 푸니까 모든 강사들이 스킬을 가르쳐 주거든. 스킬은 그림도로 풀어주는 것도 있고요. 산식으로 풀어주는 것도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적응이 되면 이 그림 산식이 눈에 다 머릿속에 들어간 사람은 계산기로도 푸는 것도 알려줍니다. 회계 원리 때도 한번 가르쳐줬잖아. 2개. 무이자 보험의 할인 얘기지. 그리고 아까 얘한테 물어봤던 대손회계 그냥 계산기로만 풀었지. 그 다음에 암산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작년 문제 기준으로 35문제 중에서 제가 암산으로 푼 문제가 5문제입니다. 저는 문제만 보고 답을 5개를 구했어요. 이것도 객관식 때 알려줘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느냐? 안 돼. 너네들이 어떻게 되니? 이 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들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부터 가야 돼. 그래서 일단은 기준서 문구를 배우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 해보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려보고
산식도 그려봐야지 이게 연계돼가지고 요걸로만 가는 길이 보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 회계 처리하기 싫으면 회계 처리를 많이 해봐야 돼, 시험장에서. 그래서 공부할 때 내가 이걸 가르쳐주면, 이걸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객관식 때 가르쳐줬거든. 근데 객관식 때 한 번만 들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할 때도 이거 다 알려주거든요. 한 번 듣고 객관식 때 2번 들어야지 이 스킬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2회독 할 때까지는 회계 처리해보고 스킬로도 풀어보고요. 그렇게 푸시다가 3회독 할 때부터는 이제 적응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스킬로 푸시면 돼요. 근데 이제 스킬로 풀다가 안 되면, 스킬은 항상 회계 처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회계 처리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너 몇 개월 만에 붙고 싶니? 몇 개월 만에 붙고 싶어? 바로 붙고 싶어? 그럼 얘도 18개월 만에 지금부터 붙고 싶은 거야. 18개월이면 딱 2차 강의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 해커스에 와서 18개월 만에 붙인 학생들, 또는 작년에 이 강의 듣고,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지. 왜냐면 작년 애들은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알겠지?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면 붙는 거고. 근데 재작년에 붙은 애들 중에 18개월 만에 붙은 애가, 그러니까 1년 만에 1차를 붙은 애가 5명이 있었거든. 이 바쁜 와중에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해서 1회독만 하지 않았고요. 걔네들은 다 3회독 했습니다. 그리고 중급회계로 왔어요. 아니, 객관식으로. 알겠죠? 아니, 18개월 만에 붙고 싶은 사람들은 이 중급회계랑 고급회계 끝나면 이제 막 세법 할 거 아니야. 그때도 뭐를 수불석권해야 돼요. 중요 과목들을 수불석권해서 3회독씩 해야지 18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18개월 만에 합격하고 싶으신 사람들은 3회독씩 하려고 노력하세요. 긴 소리 안 할게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찍 오는 거 알죠?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생활 좀 힘들 때 쉬는 시간에 얘기하거나, 아니면 강의 시간에 수험과 관련된 얘기 할 거고, 지금 뭐 얘기해봤자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중급회계가 적성에 맞는지도 모른대. 그래서 그때 얘기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그냥 바로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즘에 시험이 1차 시험은요, 어렵거나 쉽거나 중난이도다, 상중하의 난이도다, 그걸 몰라요. 어느 해에는 어렵게 나오고요, 어느 해에는 중난이도로 나오고, 어느 해에는 하난이도로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 트렌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출제 교수님에 따라 다른 거야. 중급회계가 상난이도로 나오면 커트라인이 한 40점 떨어지는 거고요. 중급회계가 작년처럼 중난이도로 나왔다, 쉽게 나왔다, 그럼 커트라인 40점 올라가요. 어차피 등수를 뽑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골라 푸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의 최대 장점이 아침에 8시 40분 정도에 오면 여기에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할 수 있도록 5문제씩 퀴즈가 나옵니다. 내일도 나올 거예요. 그날 복습하고 다음 문제 아침에 푸는 거야. 시간 재야 돼. 1분 48초에 한 문제였다고 했죠. 그러면 사실은 한 8분에 풀어야 되잖아. 근데 처음에 안 돼, 그게. 그러니까 내가 2분 줄게. 그래서 10분 동안 푸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거냐면, 다 맞으려고 하지 말고, 쉬운 문제가 한 문제가 있고요, 중난이도 문제가 3문제가 있고, 상난이도 문제가 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10분 동안에 중하난이도 4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 그래야지 시험장에 가서 어려운 문제는 제끼고 중하난이도를 골라서 푸는 연습이 되거든. 근데 그거를 여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 내가 확인해보면 한 5명에서 6명 하면 끝까지 많이 하는 거라고. 그런 다음에 9시쯤 기어 들어와. 알겠지? 그렇게 한다고. 그래 놓고 시간이 부족하대. 내가 연습시키고 있는데, 우리 학원의 유일한 장점인데. 알겠죠? 그래서 한 8시 40분에 와가지고, 알겠죠? 먼저 풀어보세요. 그렇게. 그리고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한 4-5문제를 계속 맞는다. 그럼 복습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2-3개를 맞고 있다. 그러면 그 단어는 여러분들 잘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학원의 2번째 장점은 복습 동영상을 100% 준다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말에 그 부분 다시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거를 이제 단원마다 달라. 어떤 단어는 강할 거고 어떤 단어는 약할 거고, 다 여러분들이 약하진 않아요. 알겠지? 오늘 하는 거는 30분이면 복습이 끝날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연습 좀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월반은요, 여기 7월반도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7월반은 단기간 내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1차 시험에 나오는 것만 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근데 1월반은 어쨌든 나는 2차까지 붙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본 강의는 1차만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2차를 더 많이 대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책에 있는 예제는 다 주관식이거든.
알겠지? 근데 주관식에 BS의 계정 과목 한두 개, 3개 물어보고 뭐 IS의 계정 과목 2개 물어봤다. 그렇게 나오면 2차 시험이고요. 그 중에서 하나만 물어보면 뭐가 되는 거야? 1차 시험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1, 2차를 같이 대비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단원은 이 중급회계 1월 반 할 때는 한 개도 강의를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론 다 합니다. 알겠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근데 이런 말은 해주죠. 요거는 절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 내가 보라는 문장만 보면 돼. 내가 다 체크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1, 2차를 다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강의할 건 다 할 거다. 그리고 바로 1장으로 갈게요. 챕터 1을 보시면 재무회계 자 일반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재무회계 일반론은 거의 모든 책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2장부터 나가. 그럼 너는 왜 가르치느냐? 이거 들어놓는 게 나쁘지 않기 때문이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이나 기준서 문장을 읽을 때 회계 이론이 강하면요 외우지 않아야 될 게 있거든. 내가 회계 원리 가르칠 때 이런 말 하죠. 자산은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측정해야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매각 목적의 자산은 매각할 거니까 정보 이용자들 뭐 알고 싶어요? 매각했을 때 금액. 그래서 다 공정가치를 평가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식과 채권 배울 때 기말평가 다 공정가치로 할 거라고. 그 다음에 사용 목적의 자산은 팔 거 아니니까 내가 취득 금액으로 측정하시면 되죠. 그래서 역사적 원가로 평가한다고. 그래서 유무형 자산은 1년 이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또는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용 목적의 자산이니까 원가 모형이 원칙이라고. 이런 회계 이론을 알고 있으면 뒤에 부분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출제 안 될 거예요. 근데 강의는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중요한 게 회계 원리 때 배운 내용을 거의 100%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진도 되게 빨리 나갈 거야.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옛날에 IFRS가 도입됐을 때 요 1장에서 지금은 기준서 문장만 OX 문제가 나오는데 기준서 문장이 아니라 회계 이론이 OX 문장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단원에서도 2문제가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기출 문제집에 있거든. 그러면 혼자 풀 때 이거 잘 모르면 또 막 찾아보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제 강의 들으면 그 기출문제 1초 만에 풀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하시는데 다만 제가 몇 회독 하라 그랬어요. 제발 3회독 못하면 2회독이라도 하고 와. 1회독은 좀 심하고. 그래서 객관식 때 그렇게 올 건데 여러분들이 오실 때 요 단어는 1회독만 하고 오셔도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공부할 때는 몇 단원부터 2회독 하는 거다. 두 번째 단원부터 2장부터. 그래서 이건 무조건 1회독만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 일반론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그래도 회계를 배우는 사람인데 회계의 정의를 알아야겠지. 그 다음에 회계의 정의가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를 분류하면 제가 가르치는 분야는 재무회계, 그리고 강연태 선생님이 강의하는 분야는 관리회계인데 그거를 회계를 분류할 건데 요게 1, 2, 3절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한꺼번에 강의할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모든 문제들을 다 필기로 설명합니다. 왜냐면 회계학은 숫자를 다루는 항목이기 때문에 수학과 똑같아.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못해요. 나 대학 교수 출신이거든? 나 파워포인트로 강의 못할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파워포인트로 학원에서 강의해 본 합격률과 손으로 강의한 합격률의 차이를 봤더니 손으로 강의한 게 훨씬 더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손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어깨 빠질 것 같아서 미치겠다고요. 알겠죠? 근데 필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지? 왜 그러냐면 제 필기는 어딘가 포인트에 있어요. 제 체크가 다 돼 있어. 그 다음에 이 필기는 또 나중에 우리가 강의할 때는 이 책을 볼 수가 없거든. 어쨌든 공부 범위를 줄여야 돼. 그래서 객관식 할 때는 포인트 책이라고 해서 요약서가 있거든요. 어차피 거기서 다시 밑줄 쳐주고 거기서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필기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필기를 하라는 게 딱 금융자산에서 금융자산의 왁구만 그림을 그리라 그래. 내가 언젠가 A4지 12장을 가져오라 그럴 거야. 그때만 가져오면 돼. 알겠죠? 그래서 필기하는 거 진짜 나는 비추해요. 수업 시간에 수업 잘 들으면 됩니다. 어차피 책으로 공부하면 되니까. 책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회계의 정의, 정보 이용자, 그 다음에 회계의 분류를 한꺼번에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다 배운 거니까. 회계가 뭐죠? 회계가 어떤 기업이 그 다음에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의 무슨 결정에? 투자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를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기업이 정보를 제공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리회계, 다른 말로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도 재무제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도 제가 여러분들 학교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학교 중에서 제가 회계감사를 해본 학교가 한 학교가 있어요. 3일회계 모임 다닐 때 학교도 잡아야 돼. 만약에 비영리 법인이 정보를 제공하면 그건 비영리회계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정부가 투자 의사결정하는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그건 정부회계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재무회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누구로 한정할 거야? 기업. 그래서 요건 어려운 말 쓰죠. 이 기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경제적 실체. 그래서 회계는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투자 의사결정하는 정보 이용자는 기업 내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다 그랬어 주로? 외부에. 주주나 채권자는 외부에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을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이라고 하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재무제표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 회계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됐죠? 그때 이 정보 이용자로 우리가 나누는데 이 정보 이용자는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 거죠. 이걸로 뭐를 분류하는 거야? 회계를 분류하는 거야. 이 외부의 정보 이용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 재무제표가 필요한 건데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경영자. 이 사람은 재무제표뿐만이 아니라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영수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두로 해도 되고 PPT로 해도 되니까 이 사람들은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특수목적 보고서로 그냥 보고하게 되지. 그래서 이 정보 이용자의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뭐라고 한다? 관리회계라고 한다. 저는 이거 설명 안 할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분야 아니고 강력대 선생님이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가르칠 거고, 그럼 외부 정보 이용자는 크게 두 사람이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두 사람이 있다 그랬어. 첫 번째 은행에서 돈을 꾸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은행, 채권자. 그 다음에 기업의 주인이 된 사람, 주식을 산 사람은 주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원리 배울 때는 여기다 주주채권자라고 썼죠. 근데 우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이 용어를 달리 쓰고 있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그리고 대여자와 그 밖에 채권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용어 갖다가 장난을 안 치거든? 장난을 안 쳐.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만 생각하시면 돼. 기업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 주주와 채권자를 이렇게 나눠버린 거야. 그래서 회계할 때는 이거 안 보여줬는데 이때는 보여줄 거야. 이것도 책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가 BS를 그리면 BS의 차변이 나타내는 바를 자산이라고 했지. 어떻게 자금을 운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대변에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대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채권자의 지분을 부채, 그리고 주주의 지분을 자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회계 원리에서는 얘를 뭐라고 불렀어? 채권자. 얘를 주주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거를 좀 더 쪼개놓은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부채에 우리 회계 원리 첫 시간에 배우는 개정 과목에 제일 처음이 뭐예요? 제발 차입금 먼저 하자고. 알겠지? 그럼 차입금을 빌려준 사람이 정보 이용자가 되면 이 사람은 돈을 꿔준 사람이죠, 은행.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대여자. 근데 이 부채 중에서는 돈을 꿔주지 않고도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한 건데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외상으로 구입하면 매입 채무나 미지급금이 발생하죠. 그래서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무를 뭐라 그랬지? 매입 채무.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 같은 거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는 미지급금 쓴다 그랬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채권자들은 돈을 꿔준 사람이에요? 신용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신용을. 그래서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용어를 바꿔놨다고. 그 밖의 채권자로. 어차피 대여자랑 그 밖의 채권자는 똑같은데 용어를 이렇게 바꿔놨다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은 우리가 회계 처리하면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그럼 질문, 이 사람들은 뭐에 투자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을 옛날에 주주라고 부르라고 투자자라고 똑같이 불렀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지분 상품에 투자한 사람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꼭 지분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채권에도.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무상품을 뭐라고 불렀어? 회사채. 개정가물은 뭐라고 불렀지? 사채. 그래서 옛날에는 사채에 투자한 사람들을 우리가 채권자라고 불렀다고. 근데 얘는 뭐에 투자한 사람이에요?
채무 상품에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 부채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투자자라고 불러가지고 지금은 투자자, 대여자, 그리고 그 밖의 채권자로 용어를 바꿔놨습니다. 내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거 갖고 장난 안 치는데 우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에 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라는 용어에서 요 대여자는 대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재무상태표 본다. 얘는 기타 형태의 신용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상태표를 본다. 그 다음에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의 투자자는 원금 회수할 수 있는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이걸 쪼개놨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익히는 문장이라서 제가 그림으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재무제표를 봐야 되지만 지금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야, 너도 두산 에너로비트 재무제표 봤니? 안 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내 말대로 오르지? 네. 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 잠재적이라는 말은 지금 주식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BSIS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보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재적 투자자도 재무제표 봐야 되기 때문에 잠재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업 외부에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죠? 그래서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위한 회계를 뭐라고 한다? 재무회계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나눌 때는 정보 이용자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 2, 3절의 내용을 제가 설명한 거야. 시험에는 나온 게 하나도 없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책 정리. 자, 2페이지 보시면요. 재무회계 유의라고 돼 있어. 거기 회계의 정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회계학 공부하는 사람인데 회계의 정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의 정보회계학회에서 만든 정의를 그냥 갖다 썼어요. 그래서 밑줄 칠게요. 박스만.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무슨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투자 의사결정, 경제적 실체에 관한, 이건 기업이야. 유용한 경제적 정보, 우리의 재무제표를, 아니 우리 경제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뭐라고 한다? 재무제표. 그리고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좀 말이 바뀌어 있죠. 식별, 측정, 전달. 그럼 질문, 이 뜻이 뭘까요? 식별은 우리가 재무제표에 장부를 그릴 때 우리 회계 원리에서 무조건 장부에 그립니까?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만 그립니까? 사건만. 그걸 뭐라고 해? 두 글자. 거래. 그러니까 거래에 해당하면 집어넣고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붕괴 안 하는 거야. 그거 결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거래에 해당했어. 근데 우리는 다 재무정보 쓰니까 숫자를 결정해야 되지?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는 원래 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이 4가지, 부채를 측정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회계 원리 때는 하나도 안 가르쳤어. 근데 이 정도는 알지? 사용 목적의 자산은 역사적 원가 쓸 거고 매도 목적의 자산은 공정가치 쓸 거다.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은 제공하는 과정이니까 똑같은 거야. 됐지? 이제 시험엔 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도 읽어보시면 졸리실 거예요. 나는 관심 없어요. 그 다음에 회계정보 이용자가 있어. 회계정보 이용자는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그림 1-1만 잠깐 볼게. 자, 우리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만 있는 게 아니라 경영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부도 보고요. 저도 봐요. 저도 어저께 재무제표 하나 확인했습니다. 강의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보고 종업원도 보고 기타 등등이 이용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의 주요 정보 이용자는 얘들만 주요 정보 이용자로 봅니다. 왜냐면 회사에 돈을 직접 투자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얘네들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들은 회사에 직접 돈을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한다. 근데 이들을 위한 회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지들이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뭘로 보는 거야? 기타의 정보 이용자. 그래서 얘네들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따가 얘네들만 밑줄 쳐줄 거야. 나머지는 우리한테 필요 없고. 됐지? 그래서 그림 보시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잖아. 오른쪽 사람들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왼쪽만 주요 정보 이용자에 동그라미 쳐놓으면 요 말이 나와 있죠? 현재 및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재무회계의 목적을 배울 거거든? 근데 재무회계의 목적은 이거거든. 회계 정의랑 똑같아.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내가 강의할 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와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계속 강의하면 입이 꼬여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그냥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거다?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그냥 부를 거야.
그리고 이거 갖고 장난 안 치니까. 그 다음에 1번 볼게. 별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와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그럼 이들이 왜 재무제표를 볼까? 알겠지? 그걸 지금 배우는 거야. 그럼 1번 볼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나왔지? 그럼 얘 투자자야. 투자자는 뭐하고 뭐에 투자한 사람이라 했어? 채무상품과 지분상품 투자자를 합쳐갖고 투자자로 용어를 바꿔놨다 그랬잖아. 그럼 얘네들은 왜 재무제표 보는 거야? 얘네는 채무상품 발행했어. 예.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왜 보는 거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지, 주가가 오를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도, 보유, 매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걸 알아야지 이 문장에 읽힌다고. 그래서 지분상품에 채무상품에 매수, 보유, 매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본다는 거지. 그래서 매수, 보유, 매도만 밑줄 쳐놓으면 되지. 그 다음에 현재 및 잠재적 대여자. 이거 은행이라는 거야. 그럼 은행은 재무제표 왜 보는 거야? 여러분들 은행 가서 여러분들 기업세 열린 다음에 돈 빌려주세요. 그럼 안 빌려준다. 재무제표 가져가야 돼. 그래서 뭐하고 뭐 확인하기 위해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여자 옆에 자금의 대여 밑줄 연결돼. 이제 대여자는 왜 본다고? 자금 대여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밖의 채권자야. 얘네들은 뭐 한 사람이라고 했어? 돈을 빌려준 건 아닌데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한 거잖아. 그냥 외상해 준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삼성전자 가서 저 외상으로 매입할게요. 그래도 안 빌려준다. 여러분들 재무제표 가야지 고객 등록해줘요. 그래서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읽히죠? 네. 링크 되지? 그래서 미리 밑줄 쳐준 거라고. 근데 그거 보고 뭐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이 부채 쪽은 원금과 이자. 됐죠? 네. 그래서 이 문장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장에 재무복을 위한 개념책에 이 문장이 다시 있거든. 네. 그래서 내가 쓸 수도 있는데 똑같은 문장 2번 읽으면 공부할 때 편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기억해야 돼. 요거는 나오는 문장이야. 시험에. 그 다음에 그림 1-2 있죠? 이 그림이죠? 예, 필기하지 말라 그랬지?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장이 나왔을 때 애들이 못 읽어서 이거 내가 만든 그림이라고. 알겠지? 이제 읽히지? 네, 그래서 그 그림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정부와 규제기관이야. 여러분들 정부와 규제기관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왜 볼까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당기순이익이 구해지면 세무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법인세를 납부하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조세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부는 기업도 운영합니다.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공기업은 단가 산정을 해야 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그 단가를 안 올릴 때가 있다고. 그럼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적자인지를 확인해 봐야겠지? 한전이 우리 코로나 때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래서 석유값이 엄청 올랐다고. 그래서 적자가 엄청 났어.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기료를 올렸다 안 올렸다? 안 올렸다고. 다른 나라들은 다 올렸는데 그냥 우리나라 물가 상승 막기 위해서. 근데 지금 올리고 있잖아. 조금씩.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세나 공공요금 책정하기 위해서. 시험에 안 나와요. 난 관심 없어요. 하나 넘길게. 자, 경영자. 얘들의 목적이 뭐다? 관리회계의 목적. 그래서 기업은 한 개의 사업부만 갖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 개 사업부 갖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 개 사업부.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반도체랑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업부 2개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100억만큼 지금 자금이 있어. 그래서 이걸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돈을 많이 버는 사업부에 투자를 해야겠지? 그래서 기업은 재무제표를 각 사업부별로도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뭘 짜기 위해서? 예산을 짜기 위해서. 그걸 계획이라고 해. 그런 다음에 이 계획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을 사업부별로 벗겠지? 그래서 얘가 스마트폰 사업부였고 얘가 반도체 사업부였어. 근데 얘는 적자가 났고 미안하다.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흑자가 났어. 그러면 얘는 내가 뭐 어떻게 해? 성과금 많이 주고 얘는 잘라버리지. 그래서 성과평가하기 위해서 계획 성과평가.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모두 한다. 통제도 한다. 됐죠? 요런 걸 통해서. 그리고 요런 걸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얘가 스마트폰 사업부라고 했냐? 그럼 얘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내가 100억이 있으면 이 100억을 얘한테 많이 투자를 하겠지? 지금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니까. 근데 몰빵을 치면 안 돼요. 알겠지? 얘가 적자 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사이클이 도니까. 그래서 얘한테 7, 얘한테 3 투자하기 위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요거 관리회계 때 여러분들이 보는 게 계획, 통제, 성과평가. 요게 관리회계 목적이고 나는 관심 없어요. 이거 한다고 배웠지? 너네 입문만 들었지? 안 했어? 알았어. 그 얘기를 할 거라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야. 종업원은 재무제표 왜 보죠?
여러분들 적자 나는 기업에 입사할 거야? 월급 안 나올 텐데. 그러니까 고용 입사 결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월급이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돼? 퇴사 의사 결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매년 말 요즘은 성과급제이기 때문에 임금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 그럼 성과급 많이 달라고 머리에 띠둘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입사, 퇴직, 그리고 임금 협상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일반 대중은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교수님들하고. 그런 사람들은 논문 쓰기 위해서 그냥 통계학적인 정보 얻으려고 우리나라의 재무제표에 있는 당기순이익 같은 거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는 거고. 됐지? 맨 마지막만 중요해. 자, 그럼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 다양한 사람들의 각각의 정보 욕구가 달라. 그러면 채권자에게 유리한 회계 처리가 있고 주주에게 유리한 처리가 있고요. 종업원한테 유리한 회계 처리가 있어. 근데 그걸 다 만족하지 못하잖아. 근데 우리는 기업에 직접 투자한 주요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한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제 밑에 보시면 제 밑에 줄만 미칠게. 4페이지. 기업 실체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를 회계정보의 주요 정보 이용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 알겠지? 돈을 직접 투자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을 위한 회계를 뭐라고 할 거라고? 일반 목적 재무보고.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반대말은 뭘까요? 특수 목적 재무보고. 그게 관리회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를 이제 가지고 여기에 의견을 주는 업무를 하는 게 회계사의 주요 업무잖아. 그거 말고도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세금 내기 위해서 국가에서 기업한테 이 어떤 양식에다 채워주세요. 이렇게 국가에서 양식을 줬어. 근데 그걸 기업에서 못 하겠는 거야. 그럼 회계사한테 맡겨. 알겠지? 그 다음에 시간당 얼마씩 돈을 준다고. 3일에게 보면은 최소 피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3천만 원 받는다고. 알겠지? 그런 일도 한단 말이야. 그런 일들은 특수목적 보고라고 합니다. 그건 회계가 아니야.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회계의 분류가 있죠. 됐죠? 그러면 회계의 분류는 뭘로 한다 그랬어? 정보 이용자로.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뭐라고 한다? 재무회계.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회계 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가 재무회계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자를 위한 회계,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뭐라고 한다? 관리회계. 얘는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각 기업마다 관리회계 시스템은 다르다 그랬지. 그리고 이건 강혁태 선생님한테 배우게 되니까 내가 강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이 제가 필기해주면 어딘가 나와 있다 그랬지. 그래서 그림 1-3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재무회계랑 관리회계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만연체로 써놨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졸리실 거고. 한 장 넘겨보시면 회계의 분류가 있어요. 됐지? 그래도 요거는 알고 가자고. 6페이지. 시험엔 안 나와. 표시해놓고 요걸 구분하는 건 알아야 돼. 자,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를 나누는 거는 뭘로 나눈다 그랬죠? 정보 이용자. 그럼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뭐라고 한다? 재무회계. 근데 외부 정보 이용자를 부를 때 용어가 바뀌었죠?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주주 채권자를 말하는 거야.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외부에 있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으로 보고해야 되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니까. 됐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재무제표. 됐지? 그래서 이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를 만들 때 경영자가 지가 아는 재무제표를 만들다 그러면 이익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 그래서 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회계 원칙. 근데 이 회계 원칙은 뛰어난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부르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이 바닥에서는 다 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회계 원칙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배우는 거야 지금부터. 알겠죠? 그래서 1장 재무제표 표시를 3장에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1004호 재고자산 배울 거고, 요 기준서를 배운다고 우리는. 그래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의 범위예요. 자, 우리는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투자 의사결정은 현재의 정보입니까? 미래에 일어나는 겁니까? 미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지향적인 정보여야 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2001년 12월 30일 날 만든 재무제표 갖다가 X2년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객관적인 과거 사건만 장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거래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거 지향적인 정보예요. 관리액에 비해서. 예, 지나간 정보라는 거지. 이게 회계의 고유 한계예요. 예, 그래서 보고 시기를 보시면 정기보고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업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에 한 번 그려야 됩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근데 상장기업,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들은 1월 1일 날 만든 재무제표, 12월 30일 날 만든 재무제표 갖다가 9월 30일 날 의사결정하면 일단 9개월이 지나갔잖아. 그동안에 우리 업종이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보 이용자가 많은 상장 기업들은 1년에 한 번 만든다, 3개월에 한 번 만든다. 3개월에. 그걸 뭐라고 부른다? 중간 재무보고라고 부를 텐데 요거는 중급회계 제일 마지막 시간에 말 문제 나올 때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적 강제력이 있어요. 우리 상장 기업들은요 1년에 한 번 재무제표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차기 3월 31일까지 공시를 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거야. 이 법적 강제력 때문에 니네가 지금 공부하는 거야.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이 회계사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를 규정해 놓는 법이란 말이야. 회계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또 규정하고 있고. 알겠지? 이 법 때문에 니네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관리회계 볼게요.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죠. 그래서 누구를 위한 회계다? 경영자. 그래서 회계의 원칙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냐면 얘는 기업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구두로 보고해도 되고요. PPT로 보고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재무제표로 보고해도 되고.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아니라 특수 목적 재무보고서를 씁니다. 그리고 정보의 범위는 재무회계에 비해서 관리회계는 상대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정보예요. 경영자는 1월 1일 날 작년 손익이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회계팀 팀장에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보면. 그래서 뭘 물어봐? 내년 손익이 얼마인지 예측해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보고 시기는 정기보고다. 경영진이 가굴 때마다 물어볼 때마다 보고해야 된다. 물어볼 때마다. 그래서 수시보고다. 그리고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외관법의 지배를 안 받아요.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돼. 그 중에서 우리는 뭐 배울 거다? 재무회계. 됐지?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1교시 끝낼 거고요.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처음에는 일단 잘 모르니까 필기로 한번 설명해 줘요. 그리고 시험에 말 문제가 나왔던 부분은 밑줄 쳐줘요. 그리고 그 말 문제가 만약에 틀린 문장으로 나왔으면 어떤 한 단어를 바꾸거든? 단어 하나를 바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나오는데 재무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그럼 이거 틀린 문장이거든. 뭐 때문에 틀린 거야? 내부 때문에. 그럼 그 내부에다 동그라미 쳐놓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장을 읽을 때 그 동그라미 쳐봤으니까 그게 말 문제로 똑같이 나오면 안 틀릴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예제를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다 설명이 끝나면 밑줄을 다 쳐준 다음에 다시 이 칠판을 보고 마지막으로 요약해주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한 강의 때 3번씩 듣는 거야. 똑같은 문장을.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끝낼게. 자, 회계의 정의는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합니다. 근데 그 회계에 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외부 정보 이용자랑 내부 정보 이용자를 나누는 거야. 외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 내부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주와 채권자 말하는 거지. 근데 용어를 바꿔놨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요 투자자는 누굴 말하는 거야? 주식과 사채에 투자한 사람. 대여자는 돈 빌려준 사람. 다른 말로 우리가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한 사람. 그리고 그 밖의 채권자는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한 사람. 매입 채무나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한 회계를 우리가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감이 약하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에 의해서 보고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해. 그러면 이 재무회계는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을 그리기 위한 원칙이 필요하지. 그걸 뭐라고 한다? 회계 원칙이라고 할 거다. 그 회계 원칙을 이제 3장부터 배우게 될 거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는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고 특수목적으로 보고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경영진을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할 거고, 요 관리회계는 강영태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설명할 거 없어요. 심심하실 때 이거 보시면 졸리실 거고, 그 다음에 회계의 역할부터 10분간 아니다! 15분간 휴식한 다음에 하겠습니다.